안녕하십니까. 심미적인 결과를 위한 에스테틱 존의 처치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게 된 연세구치과 김진거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GBR과 듀얼 존 그라프트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전치부에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악 전치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악 전치부는 발치와 동시에 흡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팔라탈 쪽보다는 버칼 쪽, 레비알 쪽에 흡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호라이즌탈 체인지가 버티칼한 체인지보다 훨씬 크다던가 그리고 버칼 쪽이 더 많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저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2005년도 아로이 논문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이제 번들본들이 흡수가 되고 첫 번째는 버티칼하게 버칼 번들본이 크레스트에서 좀 약간 흡수가 일어나지만 두 번째 페이스에서는 바깥쪽 아우터 서페이스가 흡수되면서 어떤 수평적인 흡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저널들에서 레비알본 남아있는 잔존 치주제의 두께, 레비알본 티크니스가 1mm보다 작은 경우에 흡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에 티크닝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마스킹할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번들본 시어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치아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치아에 붙어서 존재하는 이 번들본들은 흡수와 동시에 이제 발치와 동시에 흡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코로나일 부위에 2에서 3mm 정도 되는 뼈들이 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의 원인으로 블러드 서플라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치아들에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는 페리오스티움을 타고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레비알 본을 타고 들어오는 본 매로우에서 되는 서플라이가 또 있을 겁니다. 또 이 페리온탈 리가멘트를 통해서 오는 서플라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발치 후에는 사라지게 되겠죠. 발치 후에는 본 매로우를 제외하고 페리온탈 리가멘트에서 오는 또 서플라이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이후에 서플라이를 줄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매로우 자체도 워낙 뼈가 얇고 거의 코티칼본만 남아있기 때문에 본매로에서 오는 서플라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비칼 한 2에서 3mm 정도의 뼈가 보통 흡수가 된다. 특히 뼈가 얇을 때 그것들이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저널들에서 증명된 대로 발치 후 즉시에 임플란트를 하면 어쨌든 파필라를 유지한다던가 뼈 흡수를 GBR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저널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사실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심리적인 이유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사악 전치부에는 발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흡수를 정말 막을 수 있느냐? 실제 GBR을 하지 않고 흡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게 되면 보통은 막을 수 없지만 GBR과 동시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한 경우에서 소프티슈 컨투어 체인지도 훨씬 적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저널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소프트 티크니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대해서도 많은 저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띡한 바이오 타입을 가진 소프트 티슈는 언더라인 본의 두께도 두꺼울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 이런 경우들에서 어쨌든 흡수가 적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발치 후 즉시 식립하고 이런 경우에 레비알 본의 어떤 소프트 티슈의 리세션이라든가 본 흡수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지금 어떤 그런 크라이테리아는 레비알 본 티크니스가 1mm 넘냐 안 넘냐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우에는 발치 식립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많이 부족하면 소켓 그라프트를 해서 이 부위를 유지시킨 다음에 우리가 타입 2나 3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좋겠다는 많은 그런 보고들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학 전치부에서 우리가 발치하고 즉시 식립하는 이런 경우들에서 보통은 이제 엘리안의 이 논문을 대표되는 그런 저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사학 전치부는 이 엘리안 저널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타입 1, 2, 3를 분류하고 보통 타입 1 같은 경우는 소프트 티슈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벽칼 쪽에 본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고 타입 2는 소프트 티슈 있지만 상당량의 본이 이미 흡수된 경우, 그 다음 타입 3는 소프트 티슈까지 이미 리세션이 진행된 경우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지 방법들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근데 사실 본도 충분히 두꺼우면서 소프트 티슈도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뼈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얇게 남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 실제 뼈가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얇아서 발치와 동시에 같이 떨어지거나 발치하고 나면 거의 이제 디센스 디펙트로 발전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본그라프트를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그냥 발치만 하고 임플란트만 씹게 되면 뼈 흡수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소프티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GPR 없이 얇은 레비알 쪽 본을 처치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즉시 식립하게 되면 이 부위에 반드시 이런 아주 불안한 불만족성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페이셔블 리소옵션과 그 다음에 거기에 뒤따르는 소프티슈 리세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학 전치부의 심미적인 부위에서 아주 비심미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사학 전치부에서는 소켓 안쪽에 그라프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때때로 충분할 경우도 있고 불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 소켓 바깥쪽으로 익스트라 소켓 그라프트를 하고 GBR을 하는 경우에 경우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후에 흡수 과정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레비알 쪽의 뼈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되어서 최근에는 수식이 간단해지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사학 전치부에서 충분한 본 볼륨을 이후에 유지시키고 어떤 소프티슈 리세션을 막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익스트라 소켓 본 그라프트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널에서 말하고 닥터 스프레이가 2000년에 닥터 스프레이가 말한 것처럼 이 크리티컬 본 티크니스가 있죠. 적어도 한 뼈 두께가 2mm 정도가 되어야지 이후에 뼈가 더 흡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부저나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한 최소한 2mm 정도의 레비알 본이 남는 것이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mm는 우리가 수술할 당시가 아니고 이후에 힐링이 끝난 다음에 2mm가 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술할 당시엔 이것보다 충분히 더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에섹 중에서 우리 컨벤셔널한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의 GB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0세의 여자 환자였는데 저희 병원에 외상에 의해서 사학 전치부가 이제 어벌전되고 일부는 부러져서 루트만 남아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진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CT에서 보면 11번에는 잔존 치근이 남아있고 21번에는 이제 이미 어벌전이 돼서 치아가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치부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프랙처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버칼 쪽엔 다행히 프랙처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내 사진이고요. 트라우마 받은 다음날 내원을 했기 때문에 약간 소프티슈 혈병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소프티슈가 이미 이제 약간 레드니스도 관찰되고 스웰링도 약간 있어 보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문제가 근데 팔라탈 본이 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환자분이 약간 클래스 3 텐던시가 있어서 엣지 투 엣지 정도였다고 하시고
전치부 약간 오픈바이도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내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네거티브 오버젯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사각 전치부의 패스를 좀 신경 써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탈 플랩을 열어봤더니 팔라탈 쪽에 이제 팔라탈 본이 프랙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모빌리티가 심하지 않아서 제거하지 않고 저 부위는 나중에 그냥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BLT 4.1 10mm짜리 임플란트를 두 개를 매뉴얼로 식립을 했습니다. 팔라탈 본이 이제 프랙처가 있어서 너무 팔라탈 쪽에 심을 수는 없었고 가능하면 이제 팔라탈 쪽 위치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보시면 뭐 갭이 있어서 갭 필링을 했는데 생각보다 버칼본이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CT에서 보던 것보다 많이 두꺼워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갭 필링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날 힐링을 달고 했고 일주일 뒤에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그때 이제 템포럴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프로비저널을 제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소프티슈 컨투어링을 위해서 이제 뭐 스쿨 타입으로 제작을 했죠. 스쿨 타입 제작을 하고 이제 뭐 형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드리고 4주 뒤에 봤을 때는 저 소프티슈 컨투어가 적당히 회복된 걸로 보이지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파필라는 아직 재생되지 않은 거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해서 장착을 했고요. 1년 뒤 팔로우업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가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환자분이 이제 크레스 텐던시가 있어서 사각 전치를 좀 레비알 쪽으로 만들다 보니 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는데 좀 이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접촉점 위치를 조정을 하방으로 해서 가능하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덜 보이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3년, 4년까지 팔로우업한 결과 심리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4년 정도는 잘 유지됐던 것 같은데 일단 픽처 자체가 친수성이 높고 그리고 에이펙스 부분이 좁기 때문에 일단 뭐 고정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하게 에이펙스 쪽에 GBR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매뉴얼로 심고 개필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방 CT 사진이 없는데 어쨌든 프리옵 포스트옵 봤을 때 개필링만 했는데도 충분히 잘 유지가 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이 환자의 페리 사진을 보겠는데요. 술전, 수루, 그리고 3개월 뒤, 그리고 수루 3년까지 페리 사진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본노스가 발생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GBR을 충분히 한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요. 그 11번을 에이피코토미를 하고 21번에 이제 루트 리족션이 관찰돼서 저희 병 의뢰돼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기로 한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이제 심미적인 것들을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발치하고 동시에 이제 즉시 식립을 하고 임시치아까지 만들어주긴 했는데 사실 임시치아를 동시에 하는 것들이 막 피도 나고 뭐 힘들고 스웰링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이드 수술을 이용해서 가이드 수술을 하고 미리 오버트먼트를 밀링을 해서 템포럴까지 만들어서 수술날 동시에 장착하기로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술전 페리 사진에서 보면 21번 디스탈 부위에 심한 리족션이 관찰이 되고요. 이 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발치를 해서 보면 역시 디스탈 쪽에 심한 치근 외흡수가 관찰이 됩니다. 플랩을 열었는데요. 플랩 열어서 보면 아직 11번 에이피코토미 부위가 좀 완전하게 치유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래뉼레이션 티슈로 차 있는 형태를 보이고요. 버칼 쪽에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버칼 쪽에 디펙트에 이렇게 제노그라프트를 이용해서 GBR을 하고 그 전에 이 만들어 놓은 이 프리밀드 어버트먼트를 커넥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라겐 멤브레인과 본텍을 이용해서
골식제의 에이피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하고 이분은 이제 사각 전치부여서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티칼 리시전은 디스탈 쪽에만 좀 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어링, 파필라 스페어링 인시전을 넣어서 한쪽에만 넣어서 수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비저널 미리 만든 PMMA를 연결해서 환자분을 보내드렸죠. 2주 뒤에 스치아웃 할 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 소프티슈가 깨끗하게 힐링된 것을 관찰할 수 있고 6주 뒤까지 좋은 힐링을 보였습니다. 환자분이 어차피 11번은 크라운을 새로 제작하기를 원하는 상태여서 동시 제작을 이제 했고요. 소프티슈는 컨투어는 아주 좋게 잘 치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치유 기한 중에 보니까 21번 디스탈 쪽에 파필라가 리컨이 좀 잘 안 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저 부위가 아무래도 이제 인시전, 버티칼 인시전 넣었던 부위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약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링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 만들어서 수 3개월째 딜리버리를 했고요. 메지알 쪽 파필라가 심리적으로 더 중요하긴 한데 이 디스탈 쪽 파필라가 약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완벽하게 회복된 형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수 6개월 정도까지는 별 심리적인 문제 없이 유지되는 게 관찰되고 2년 정도까지도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 CT 스캔을 보면요. 술전, 그 다음에 포스트옵 CT를 보면 굉장히 뼈 이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뼈 이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철물 장착할 때는 괜찮지만 1년 뒤 CT에서 보면 레비알 본이 한 2mm 정도로 많이 흡수되는 것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전치부에서 많이 보이는데 GBR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충분하게 하더라도 이후에는 꽤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패디 사진입니다. 혹시 그렇지만 특별하게 GBR을 많이 했어도 이후에는 바이올로지 위스를 확보를 위해서 이제 본을 채워넣었던 부위가 소프티슈로 대체되면서 어버트먼트의 상방에는 이제 이렇게 레디루센시가 관찰이 되면서 점점 형태가 바뀌어가는 것들이 관찰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21번이 프랙처가 관찰이 되어서 22번이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기로 계획을 한 환자였습니다. CT에서 보면 이렇게 루트가 부러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부 코로날 파트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루트가 남아있는 게 보이고요. 제거를 하고 발치를 하고 나서 BLT 3.8 10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사각 전치부에서 우리가 굳이 이제 굵은 임플란트를 씌우면 좋겠지만 굳이 굵은 임플란트를 씌우는 게 큰 이득이 없고 특히 측절치 같은 경우에는 4mm 이상의 임플란트 씌우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BLT 같은 경우는 에이피컬의 어떤 테이퍼가 크기 때문에 보통 고정력을 얻기에 좀 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발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날 부위에는 뼈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에이펙스 부위, 근데 이 픽서 타입이 에이펙스가 테이퍼가 크기 때문에 굳이 노출되지 않을 부위인데 전체 플랩을 열어서 리세션을 각오하고 GBR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텝 인시전만 버칼 쪽에 에이펙컬 쪽에 좀 그어서 그 부위에 본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볼륨만 좀 채워주는 방식으로 마이너한 GBR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터널링 테크닉을 통해서 바이스 콜라겐을 안쪽에 그라프트를 하고요. 그리고 수처를 해주게 되면은 해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템포랄을 끼워서 팔로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 2주 정도까지는 약간의 레드니스가 우리의 뼈 이식한 부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철을 장착해서 끼웠고요. 이 환자 술전 사진과 술 후에 GBR한 사진까지 보시면 이후에 보철물 올라갈 때까지는 볼륨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코로나 파트에 뼈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디센스 팩트가 아니고
약간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와 유사한 아니면 뼈는 있지만 그쪽 부위가 얇은 APX 쪽이 얇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소프티슈 텍스처를 손상시키지 않고 마이너한 이런 터널링 테크닉을 통해서 그냥 뭐 가로형 골식제는 좀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돼서 원하는 위치에 이게 위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바이오스 콜라겐과 같은 류의 뼈와 골리식제와 콜라겐이 섞여 있는 매트릭스를 넣고 이거 몰딩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방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잘 아주 좁은 부위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역시 GB혈이고요. 환자는 중년 여성 환자였고 이제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돼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치주염 때문에 발치하는 경우가 상악 전치부에서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상악 전치부에 치주염 발치된 환자는 나중에 본로스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면 팔라탈 본이 특히 많이 흡수가 일어났고 거의 에이펙스 부위까지 한 4mm 이상 흡수가 된 것이 관찰되고 레비알 본도 흡수도 있고 워낙 또 얇게 돼 있어서 이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GBR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역시 가이드 수술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미리 가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 형태를 잡고요. 그래서 먼저 발치를 한 이후에 드릴링을 하고 GBR 할 부위에 저는 항상 반드시 이렇게 디콜티케이션을 해서 본 매로 쪽에서 블리딩이 충분히 나와서 이 부위에 이식한 골 이식제가 나중에 호모지너스하게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런 식으로 미리 프랩을 해서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하고 그리고 GBR을 제노그래프트 이용해서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스제 수처를 해서 가능하면 텐정 없이 수처를 해줬고요. 그렇게 하고 미리 만들어둔 템포라리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메지알 쪽에 소프티슈가 이미 이렇게 디펙트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이후에 이 부분이 완전히 차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언더라인 본의 상태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요. 2주 뒤에 힐링이 잘 일어났지만 역시 메지알 쪽에 12번과 11번 사이에 이 프록시마 파필라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양상은 수술 후 3개월까지 더 약간 더 리세션이 관찰 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14주 후에 링크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하고 크라운을 연결했습니다. 접촉점을 하방을 좀 내려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타나우 전원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접촉점을 하방으로 내려서 어쨌든 하방의 언더라인 본과의 거리를 뭐 5mm 이내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이제 근접시켜서 파필라 리컨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보철물 장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 정도 결과에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루에 뼈 이식을 충분히 5mm 이상 이제 볼륨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에 보면 이제 흡수가 가속화된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 이 이후에 팔로업이 안 돼서 그렇지만 팔로업 사진을 또 보게 되면 아마 더 흡수가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이식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식을 제대로 많이 하지 않았다면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전 수루 사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상악 전치부에서 갭필링만 하거나 아니면 컨벤셔널하게 볼륨을 많이 넣는 GBR을 하거나 또는 스텝 이니셜을 넣어서 터널링으로 버칼 쪽 볼륨만 주거나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 이제는 듀얼 존 그라프트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듀얼 존 그라프트는 이 스테판 추와 데니스 타나우가 2012년과 2015년에 발표한 이 두 저널이 있죠.
그래서 소프티슈 컨투어를 듀얼 존 그라프트라는 컨셉을 통해서 소프티슈 컨투어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 저널로 이제 보여줬고, 그 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픽스처의 플랫폼 상부를 우리가 티슈 존이라고 하고 하방을 본 존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픽스처 근처까지 이 본존에만 그라프트를 하게 되는데, 양 티슈 존 부위까지 그라프트를 하는 게 이 듀얼 존 그라프트 컨셉이 되겠습니다. 일단 발치를 에이트라우마틱하게 해서 또 플랩을 열지 않고 해서 소프티슈 리세션을 최소화하고 양쪽 부위에 다 그라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비저널을 해서 이것들 실링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라프트를 하게 되면 이 프로비저널이 실링을 잘 했을 때 소프티슈 컨투어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조군 실험을 통해서 본 그라프트랑 프로비저널을 하는 것 자체 각각이 다 소프티슈 하이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리시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 본 그라프트는 소프티슈 티크니스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1mm 정도의 위스와 하이트의 소프티슈를 리시션을 줄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셉을 적용해서 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1번에 루트 프랙처가 관찰돼서 임플란트 심고 듀얼 존 그라프트를 하게 된 환자입니다. CT 사진상 레비알 쪽의 콘케비티가 아주 심한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루트 프랙처가 있고 심한 우식이 있어서 발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셔서 심플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8 10mm 픽처를 BLT를 식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템포럴 어버트먼트를 커넥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이 소프티슈가 지나가는 이 진지바와 연결되는 이 진지발 파트를 섬세하게 하는데, 보통은 이 부위에서는 그냥 풀러블 레진을 하는 게 보통 많이 사용되고, 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릴라이닝을 해서 최대한 형태를 잘 만들어줍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뼈 이식을 충분히 하고 수철을 하고 템포랄하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이제 수두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이식제들을 위에서 잘 잡아줘서 밑으로 빠져나오거나 그러지 않게 실링해주는 형태, 소프티슈를 잘 지탱해주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3개월쯤 있다가 이게 템포라리 크라운을 빼보면 하방에 소프티슈가 잘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링커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 1년까지도 잘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유지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듀얼 존 그라프트, 그러니까 우리는 상부에만 그라프트를 하고 익스트라 소켓 그라프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적어도 보철물 장착할 때까지는 레비알 분이 많이 흡수되거나 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전부터 보면 수술 후에 이제 템포럴 어버트먼트와 프로비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수료 1년까지도 본 레벨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고, 어쨌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듀얼 존 그라프트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역시 21번 환자였고요. 이상하게 21번 케이스가 많네요. 21번 트라우마를 많이 받는 건지, 이 환자도 루트 디옵션이 관찰돼서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하고 GBR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인 환자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레벨 쪽에 본이 거의 없는 엘리안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우리가 이제 타입 2가 되겠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 안에 충분히 데브리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가능하면
대신 계획 자체를 팔라탈 쪽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칼 쪽에 충분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프트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역시 콜라겐 그라프트 메터리얼을 충분히 이식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프티슈 있는 끝까지 충분하게 이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채워넣고 프로비저너를 끼워 넣습니다. 프로비저너를 저 지금 골재 삐져나오려고 하는 부분을 좀 연장을 해서 형태를 잘 만들어서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류 타입으로 붙여놓게 되면 수로 한 달 정도까지 소프티슈가 잘 유지되는 게 관찰됩니다. 근데 원래 리세션이 있었던 부위고 이가 워낙 클리니컬 크라운 길이가 짧기 때문에 환자하고 얘기를 해서 약간 상방의 마지막 진지바 부위를 약간 진지백토미를 하기로 해서 진지백토미 시행한 모습이고 수 3개월 후에 역시 링커 어워트먼트를 장착을 해서 최종 보충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하게 이상한 심미적인 문제 없이 잘 장착이 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수로 5개월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팔라탈 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했기 때문에 버칼 쪽의 그라프트를 제가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포스트옵 CT 사진을 보면 충분하게 이식되지 않은 부위가 좀 관찰이 되죠. 그리고 수술을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레비에본에 흡수가 이미 보입니다. 이후에도 약간 흡수가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 유지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특히 코로나 파트의 본이 잘 남아있으면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번에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하고 역시 이 메탈포스로 했던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프랙처 관찰돼서 발치하고 역시 듀얼존 그라프트 하기로 했습니다. 발치 후에 데브리방하고 여기에 서지컬 가이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좀 최대한 깊게 심었습니다. 깊게 심고 듀얼존 그라프트 컨셉으로 역시 바이오스 콜라겐 이용해서 그라프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프리밀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수술 사진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버칼 프로파일이 약간 콤팩스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야 소프티슈가 리세션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대신 대합치는 걸리지 않도록 약간 길이는 짧게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옵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를 한 달, 그리고 1년, 3년 이렇게 관찰했는데요. 큰 문제 없이 심리적으로 큰 문제 없이 보이고 이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CT 소견상에서는 시간이 가고 한 2년쯤 됐을 때는 에이펙스 쪽에 거의 뼈가 없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는 특별한 불편감이나 만졌을 때 불편함도 특별히 없다고 하고 있어서 보고 있지만 이후에 얇은 뼈가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이펙스에서 테이퍼가 좀 커지는 임플란트, BLT 3.8이라든가 이런 픽처를 사용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전부터 술 2년까지 하지만 전체적인 코로나 파트의 본 레벨은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듀얼존 그라프트 케이스를 보일 텐데요. 이 환자는 좀 이제 나이가 많은 남성분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흡연도 많이 하시고 나는 심리적인 결과는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어쨌든 발치하고 최대한 팔라탈 쪽 임플란트 식립하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하고 듀얼존 그라프트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아주 심했던 부위였기 때문에 이게 괜찮을까 생각했었는데 별 문제 없이 2주 괜찮았고요. 10주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주에 최종 인상을 떠서 술 3개월쯤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했고요. 환자분은 대단히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프록시말이 파필라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했고 환자도 동의를 하셔서
제가 이제 형태를 접촉점을 하반까지 내릴까요? 그러면 옆에 치아 형태랑 조금 달라질 텐데 그때 환자분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아무래도 흡연자시기도 하고 레비얼 본 플레이 두께가 아까 말했던 크리티컬 본 티크니스 2mm보다는 작을 거기 때문에 약간 흡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료 5개월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사악 전치유 발치지식 식립을 할 때는 고려할 점들이 많고 GBR 할 수도 있고 듀얼존 그라프트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첸과 부저가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 저널을 2014년에 종이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미드 페이셜 뮤코자의 리세션은 이제 우리가 발치식 식립에서 제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띡한 티슈 바이오 타입과 페이셜 본의 속효 월이 인텍트 할수록 이런 에스테틱한 리스크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하는 것들이 진지발 리세션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치식 식립을 하면서 프로비저널을 하는 것들이 서지컬 프로시저를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즉시 신미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과 진지발 아키텍처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은 저널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페리오 2000에 2018년 발표된 칸의 저널인데요. 보면 이제 프레미스 프로시저는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죠. 이게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말이 많지만 여러 가지 저널들이 상반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술자가 충분히 숙련이 된다면 프레미스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든 케이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갭필링 할 때는 가능하면 보바인 본을 사용해요. 특히 사악 전치군 신미성이 있어서 볼륨 메인터넌스가 잘 되는 뼈를 쓰는 것이 좋고,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보바인 본을 쓰는 게 동종골이나 풀사인 본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발치식 식립을 하면서 동시에 뭐 CTG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 하는 것들은 이제 소프티슈가 얇고 그다음에 레벨 플레이트가 얇은 사람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를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술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IBP 시어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임플란트의 이제 칼라의 익스터널 부분부터 이제 버칼 플레이트의 바깥쪽까지 두께를 최 4mm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이 이후에 이제 그렇게 4mm가 안 되면 그 익스터널 쪽으로 GBR을 꼭 해야 되고, 이게 4mm가 만들 수가 있다면 인터널 속의 그라프트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임상가들이 이 이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도 좀 참고는 하는 편이지만 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레벨본 티크니스가 많이 두꺼운 경우에는 이 4mm가 되지 않더라도 잘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저는 디지털 가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악 전치부에서 어쨌든 임시치아를 만들고 뭐 수술장에서 직접 이걸 다 만들고 뭐 어버트먼트를 뭐 맞는 기성 어버트먼트 찾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 어버트먼트 대신에 이 프리메드 어버트먼트는 훨씬 잘 맞고, 그 다음에 템포럴이랑도 잘 맞고 우리가 이제 수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 사실 드릴이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수술 정확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라고 많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미스 수술 특히 하려고 하면 가이드를 하는 것들은 저는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인데요. 일단 수술 전에 환자의 뭐 레벨 1 티크니스라든가 진지발 피노타입을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케이스를 잘 셀렉션을 하고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뭐 염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뼈가 얇고 뭐 갭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버칼 쪽으로 좀 심겨야 되는 교합적인 이유로 상태라든가 뭐 버칼 쪽을 심길 것 같다, 밀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뭐 또는 이제 진지발 피노타입이 너무 얇아서 이 흡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GBR과 메시브한 뭐 GBR, 메시브하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뼈도 좀 충분히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갭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팔라탈로 위치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진지발 피노타입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충분히 리세션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전 듀얼 보존 그라프트 컨셉을 이용한 방식으로 임플란트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